자, 두 번째 주제로 내년 이 정치 격동기에 준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계엄이다, 올해는 탄핵이다, 대선이다. 올해도 뭐 엄청났죠. 근데 내년의 일정을 보면은 1월 달에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있어요. 여기 상당히 의미가 있다 보여지고요. 4월 달에 보면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경선이 벌어집니다. 아마 이 경선도 아마 각 당 다 만만치 않을 거다. 5월 달에 되면은 민주당 국민의힘이 각각 그 원내 대표들을 선출하게 되고 국회의장 부의장도 이제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거든요. 후반기 의장단 선임을 상임위원장 등 이렇게 되고 새로운 구성을 해요. 6월 달에는 이제 동시선거가 국회의원 동시선거가 있고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돼요. 동시에. 지금은 몇 군데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개항이라든지 강원시 아산 이런 정도인데 강력단체장 후보로 놓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재보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뭐 한동훈, 조국이 등판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8월 달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어요. 지난번에 된 거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렇게 남은 임기 그렇죠. 보궐선거 개념이 한 거고 이제 총선 공천권을 가진 그 민주당 당대표를 포함 전당대회. 그리고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2차 종합 특검이라든지 재판이라든지 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내년이 올해 못지않게 격동기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편년체로 이야기하면 일단 1월 달에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보궐선거에 지금 일단은 지금 3명이거든요. 지금 3명이 지금 전현희, 김병주, 한준호 이 3명의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명청 간의 대결이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궐선거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 그리고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 간의 명청 간의 갈등이라는데 저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그 갈등이 부각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뭐 좀 호사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지금 최고위원 이 짜투리 임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격렬하게 붙을 가능성은 없다고 그거보다 그 이전에 지금 원래 이 지금 정청래 대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당원 주권주의에 따른 1일표제 이게 오히려 더 심각한 하나의 정치적 고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조금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5일 날 이제 중앙위가 열릴 거라고 하는데 당장은 이 중앙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게 상당히 지금 주목되는 장면인데요. 저는 사실은 이 1인 1표제라는 거는 대의적인 명분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호남의 인구가 한 10%, 9%밖에 안 되는데 전체 장어의 한 30%를 넘게 차지하는 그러나 반면에 영남의 인구가 호남보다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 차지한 비중은 뭐 10% 이하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대의원에게 상당한 뭐랄까 지금 현재 1인당 한 16표 정도까지 주는 거거든요. 원래 애초에는 60표까지 줬었는데 60대 1이었죠. 60대 1이었는데 이게 이제 줄어들고 16대 1까지 내려왔는데 그 문제 이제 이 지금 특정 지역이 과다대표되고 특정 지역이 가소대표된 경우에 전국 정당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결국 1인 1표제를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청래 대표가 내년 8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전당대회에 자신이 좀 더 유리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꼼수다. 이거거든요. 자, 그런데 앞에 이 전국 정당의 문제는 사실은 뭐 그러니까 이 당내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 충분히 저는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다시피 투표권 줄이지만 당내 정책과 관련된 결정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 이런 정도 하면 뭐 이야기는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왜 이 중요한 시점에
이거부터 서두르냐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신의 사심이 개입됐다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몇몇 방송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청래 대표의 자신의 진정성을 확인하려고 하면, 좋아, 그러면 내가 당권을 갖고 있을 때 당원 주권제를 실현할 거야. 실현하는데 대신 나의 정치적 사심이 개입됐다고 의심을 하니, 그러면 그 당원 당규를 개정하더라도 시행은 유보하겠다. 그럼 내년 8월 달에 전당대회 때는 기존대로 16표대로 하고, 그 이후에 누가 당권을 잡더라도 그때 그러면 1인 1표제로 가자. 저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이뤄야 될 정치적 대의 명분이 있는 것은 만들어 못해. 이걸 갖다가 자신이 정치적인 베네핏을 취할 수 없도록 자기가 시기를 조절하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는 그래야 되는 거죠. 지도자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근데 정청래 대표가 과연 그럴 것이나. 저는 이 정강석화처럼 이번에 이루려고 했어요. 최고위원회하고 그다음 당무회하고 이어서 바로 중앙위에서 일정을 그렇게 다 짜놨어요. 근데 이현주 최고위원이 진행상의 어떤 문제 제기를 통해 가지고 금방 이야기한 대로 당원 주권 정당에서 1인 1표제로 가는 길을 누가 그 명분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아서 이야기를 했고, 당무회 이어진 당무회에서도 의결은 됐어요. 됐는데 바로 중앙위원회를 일주일 뒤에 하자. 그래서 올라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이거는 아까 말했죠.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이 문제가 뭐 중요하다고. 그렇죠. 이거는 당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 시점에 정강석화처럼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이거는 쿠데타다. 아까 꼼수다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거는 정청래 쿠데타다. 쿠데타가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이현주가 일단 몸으로 막은 겁니다. 일단 공론화된 거죠. 공론화 안 돼서 쑥 지나가 버렸어요. 이게. 그런데 중앙위원회는 당무위원회하고 또 달라요. 아시다시피 전현직 국회의원, 자치단체장들 하여튼 다양한 구성원들이 다수가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 거기서는 온갖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표결로 밀어붙이면 이길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모양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더 아쉬움이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을 몇몇 의원들은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서 지금 이 문제를 갖다 지금 서둘릴 일이 아니다. 그 정신이고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번에 60대 1을 갖다가 16.8인가 이래요. 그래서 보통 20대 1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약 줄인 겁니다. 그때도 1대1로 왜 안 줄였겠어요? 다 현실을 감안해서 그런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사이의 어떤 절충점을 잡든지 아니면 시기를 저는 연기해야 된다. 이 부분을. 아니고 진짜로 이거를 바로 할 것 같으면은 시행은 다음부터 한다. 8월 이후에 한다. 자기가 넣을 전당대 말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정청래의 조급성. 정청래의 조급성이 드러났다. 정청래 대표는 다음 전당대회 당대표를 안 하면은 자기는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거야. 정치적인 자기가 뭘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당대표 안 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사가 조급한 거예요. 이 엇박자가 출범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엇박자 갈등이 계속 나오고 대통령 임기 처음에 여당 대표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정청래 대표의 조급성. 조급성이 드러나니까 첫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선되는 날 그날 전당대회가 있었어요. 국힘하고는 자기는 악수하지 않겠다. 도대체 그게 여당의 대표가 할 말입니까? 근데 그게 다 조급성에서 기인했다는 거죠. 이게 자기는 당대표 돼서 공천권을 갖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그 당원 일극화 민주당 일극화를 이룬 걸 그대로 밟아 나가겠다. 그게 또 뭐가 깔려있냐면 자기는 이재명 대표는 선배다. 정동영 지금 네, 그 통일부 장관이 정통이라고 할 때 자기 밑에 있었어요. 당연하죠. 자기는 이미 국회의원이었고 이 사람은 그게 부대표로 이렇게 이 들어온 사람이 시민운동하다가 그러니까 자기 선배라는 게 계속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 이거죠.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 그 정청래 대표의 조급성은 자기를 망친다. 자기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그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결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그 대의원 선거에서 박찬대 당시 후보 전원내 대표가 뭐 한 조금 이겼어. 10% 조금 안 되게. 그죠? 그런데 이 당원 투표에서 권리당원 투표에서 6대4 되는 바람에 뭐 수월하게 정청래 대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불안한 어떤 승부를 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1인 1표제로 가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어떻게 말하면은 박찬대 대표는 누가 뭐래도 이재명 당 대표 대통령의 복심 아닙니까? 복심이죠. 근데 그냥 아니 그리고 친명이 어떻게 말하면은 뭐 우하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이대로 가면은 정청래 대표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번 보궐선거 때 저는 최고위원으로 나오신 분들이 지금 이미 정청래 쪽은 기사도 났어요. 누구를 지금 물색하고 있다. 친명 쪽에서도 저는 후보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분이 맞붙을 메시지는 누구도 예측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 제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지방선거 압승 제가 해내겠다. 뭐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친명대 그 아까 명청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전국의 권리당원들한테 이미 이 8월달 전당대회잖아요. 한 1월 중순쯤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한 반년 전에 한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이 치열할 거잖아요. 그 전에 또 전국 권리당원들이 이게 선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무슨 중앙위원회에서 선거로 되는 게 아니고 전국 선거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붙는 메시지 본인들이 상당히 좀 이 여당 내에 자중하겠지만 그 메시지를 치받을 수밖에 없고 실제 투표하는 데는 더 격렬할 수밖에 없다. 바깥으로 메시지는 뭐 여당 내에서 내분이다 뭐다 뭐 권력 뭐 쟁투다 이게 좀 자제하겠죠. 자제하겠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 선거 결과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그래서 얼마 안 남은 임기지만 요때 되면 그 다음에 또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지금 상당히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는 제가 지금 이 조사를 보니까 그 이게 중앙일보 한국갤럽 조사인데 여야 간에 어떻게 될 것이냐 내년 지방선거에 이래 보니까 그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48 야당이 돼야 된다 견제하기 위해서 42 나왔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본래 전화 면접은 조금 야당이 좀 좋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게 이 뭐야 대충 정당 지지도에서 보면은 야에서는 20대 초반 중반 이래 나오는데 여기서는 26% 뭐 조금이나마 그래도 근데 서울에서는 여당이 많이 당선돼야 된다. 현 정부 지원 43%입니다.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이 많이 당선돼 47%예요.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장 대표가 선을 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착각을 하게 만들거든. 아니 근데 이 착각을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해도 이게 장 대표의 노선에 대한 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지금 현 시장 오세훈 시장의 인지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인데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착각을 하는 거죠. 이거를 그냥 이거를 갖다가 다 자기 걸로 경관 부여해가지고 자기 걸로 자기 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방선거가 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은데 근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나옵니다만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런 식으로 지금 국민 민심하고 완전히 엇박자로 계속 가면 서울시장 선거에도 네거티브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여기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됐을 겁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기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에 의해서 명태균 그 여론조사 그 무상받았다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부분인데 뭐 일견 보면 이 오세훈 시장한테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 탄압이다, 보복이다 뭐 그런 부분도 먹힐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오세훈 시장의 최근의 그 시정을 둘러싼 여러 인호란들, 예를 들면 한강버스라든지 종묘라든지 뭐 이 종묘 앞에 지금 세운상가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뭐 국가정원 만드는 문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민주당이 이걸 갖다가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시정과 관련된 이 아젠다를 자신들을 만든다고 하는데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만드는 아젠다를 계속 네거티브하는 식으로 비친다는 거죠. 이렇게 갈 경우에는 2002년도 시장선거 다시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기억하시겠지만 2002년도에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후보가 김민석 총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 완전 젊은 세대 교체를 한다고 처음에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후보가 들고 나왔던 청계천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때면서 김민석 후보가 내세웠던 아젠다가 완전히 다 묻혀버렸거든요. 이번에도 그래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나 종묘 앞에 세운상가 국가정원 문제를 두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 시민들한테 그에 버금가는 아젠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아젠다를 아무도 못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치대로 서울은 야당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보는 거죠. 그때 청계천 프로젝트를 김민석 총리 당시 후보한테도 갔었어요. 그쪽에서 양쪽에 이쪽에서 그 이명박 후보 쪽에서 개발한 게 아니고 그 프로젝트를 개발한 사람들이 양쪽에 다 갔던 거죠. 이게 어쨌든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 김민석 총리는 그때는 이거는 개발론자. 왜냐하면 그 문국현 그 후보가 대선 때 주창 이야기했지만 청계천은 큰 이게 콘크리트 의왕입니다. 의왕이죠. 그게 자연 친화적이 아니라. 자연 친화적이긴 하죠. 지금도 그거 모르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많죠. 그 물이 전부 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서 다 퍼올려가지고 계속 돌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근데 눈에 보이는 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보면은 서울도 그렇고 충청도 47대 45, 부산 경남도 45대 44 이래요. 그게 현재 경합으로 나오는 데들이 제법 있다. 이게 근데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장 대표 체제로 이제로 이렇게 가면은 후보들이 그런 게 애타하는 거죠. 그렇죠. 박형준 부산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어째볼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죠. 오세훈이 박영준이 좋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싫어서 안 찍거나 아예 안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망하거나 사라지는데 어쩌겠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 후보 경선은 제가 볼 때는 아까 내가 말한 국힘의 그런 새신 개혁파들이 나서라 했잖아요. 또 한 축은 뭐냐면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지금은 지난번에 지방선거 압승을 해가지고 국힘 단체 강력단체장들이 많잖아요. 엄청 많죠. 기초단체장도 많죠.
경기도도 그 전에 지방선거 때는 31명 그 단체장 중에서 민주당이 26이고 국힘이 한 5명이었어요. 근데 지난 선거 때는 거꾸로 돼버렸어요. 거꾸로 됐죠. 이게 거꾸로 됐죠. 서울도 보면은 지금 국힘 단체장들이 많아요. 구청장들이 많아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다 들고 일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들고 일나가지고 도저히 선거 못 치르겠다. 아니 근데 지금 그 지방선거 관련해서 국힘이 또 하나 지금 상당히 잘못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 지금 당심을 70% 반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공교롭게도 그 기획단장이 나경원 의원이에요. 나경원 의원이 그러니까 당심 70%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결국 자기 서울시장 출마해서 오세훈 끄끄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면 서울시장에 내가 나갈 경우에는 거기서는 50대 50으로 하자. 이게 뭐 공당의 뭐 이 공천 룰이 고무줄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갈 때는 50대 50으로 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사실은 이 보수 계열이 승리를 했던 거는 항상 중도 외연 확장이 됐을 때만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 때마다 중도 외연 확장을 하는 바람에 이 위기를 돌파했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보궐선거 때 될 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가 80%예요. 국민 여론조사 80%. 2대 8이었습니다. 그때는. 만약에 그때 지금 당심하고 지금 이 7대 3 비율로 당심이 높으면 오세훈 시장도 안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됐겠죠. 그렇죠. 그 나경원 돼서 나경원 살아남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내년 지방선거는 저는 이 당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그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 지지가 견인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당이 얼만큼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명칭 갈등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가면 그것도 문제인데. 심각해지면 지방선거의 그 후보 공천 경선 과정에서 난리 나겠죠. 난리가 나죠. 근데 이보다 더 심한 거는 국힘입니다. 그렇죠. 더 심각한 상황은 국힘이죠. 당이 이거 변화되지 않고 이대로 가면은 뭐 오세훈 시장이 뭐 기소된 거, 명태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생존구 투쟁이 제일 센 거라고 그 단체장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어쩌면 당이 그 양축으로 해가지고 국민의 힘을 당명부터 간판 내리고 진짜 그런 전면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은 선거 자체를 못 치르게 될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전에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예를 들면 연말연시에 제 말 제대로 좀. 자, 그 다음에 원내대표 선출을 하게 되고 국회 이제 의장 선출. 후반기. 후반기. 그 의장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그걸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 원내대표가 사실은 그 이전에는 당대표 밑에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내대표제가 되면서 이제는 뭡니까? 당이 투톱이잖아요. 투톱으로서 그 되는데 근데 최근에는 그만큼 역할을 좀 못하는 것 같아. 아, 그렇죠. 손원석 원내대표 아까 말한 대로 손원석 원내대표도 장동영 대표가 뭐 전시로 나가니까.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사실은 정승래 대표한테 좀 밀리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승부수 때마다 정승래만 돋보이지 김병기는 안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내년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회직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 원내대표직도 그렇고 당원들의 표심을 반영하기로 돼 있거든요. 아, 그렇죠. 10%인가요? 20%인가. 20%. 이게 또 상당히 또 이 여러 가지 또 판도를 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당원들의 표심이 예를 들면 1대1로 되면 진짜 대의원 표심이 확 줄어들고 그러면 정말 소위 말하는 팬덤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원내 살인 탓도 결정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경우에는 이것도 하나의 문제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국회의장 후보가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뭐 지난번에 나왔던 뭐 그러니까 그 추미애 그리고 조정식 그 정성호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아, 정성호는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역할이 좀 막중하죠. 지금 어쨌든 계속 그 특검이다 뭐 재판이 진행돼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추미애 예. 법사위원장 예. 지난 국가원의 스타 예. 께서는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지난번 국회의장 선거 때 나왔던 분들 중에서는 조정식 의원이 가장 지금 본인은 이제 의장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그 주변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이 박지원 의원. 박지원. 제가 깜빡했습니다. 예. 그거 다 고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박지원 의원이 지금 그 상당히 다 고웠습니다. 예. 그 박지원 의원도 지금 선수가 5선이잖아요. 예. 5선이면 뭐 지금 5선 6선 뭐 지금 원식 의장이 5선이니까. 근데 국회의장은 아까 20% 권리당원이지만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선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의원들이 박지원 의원들한테 실제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왠 줄 아닙니까? 정치를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의원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선거잖아요. 선거죠. 선거 때 민주당 의원들은 제일 중요한 게 호남표입니다. 호남표. 호남 항의회를 DJ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계속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겪어봤었는데 막 이 사람 그 후보는 호남도 아니고 그리고 지지도 받고 있지 않는데 거기 가서 막 울면서 우리는 하나다 뭐 이러니까 이 지지가 바뀌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거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다코스다. 이게 영원한 현역이라고 하는데 그 연세대 다코스다 말 들으면 좀 이상하죠. 예, 미리 이제 그래서 지금 아마 조정식 때 박지원 뭐 이 구도로 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전국 동지선거가 벌어지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문재인 때도 그 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윤석열 때도 압승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한 달 전에 여론조사가 나온 걸 종합해서 했을 때는 팽팽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5군데 강력단체장 보자면은 5군데 이게 국힘 기반, 호남 기반 지역에서는 5군데 강력자 우세 지역이다. 7군데 수도권, 충청, 부산은 모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는데 국힘이 아까대로 이렇게 망가되고 망해버리면은 그 대구도 바뀌어야 된다 봅니다. 이게 그런데 어쨌든 쇄신을 해 나간다면은 5대5에서 7군데는 병합이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거하고 그건 이제 우선 과제로서 국힘의 변화. 그렇죠. 뭐 그때는 이름이 이제 국힘도 아니겠죠. 그게 되지는 거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재보선이 우리가 이유를 봤을 때 상당히 주목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국회의원 재보선과 관련해서 뭐 재밌는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국 혁신당 대표가 부산 북구 강서가 북강서 북강서 전재수 지금 수장관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지금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지금 보궐선거를 따지고 봤을 때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지금 각계약진이 가능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면 민주당과 합당을 할 것이냐 아마 그 기로에 저는 아마 내년 초 정도 되면 상당히 아마 그 압력이 아주 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뭐 독자 청존의 길로 간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당 지지율이 워낙 지금 바닥이고 그리고 또 이 조국 대표가 사실 원내로 진입하거나 아니면 조국 대표가 예를 들면 좀 의미 있는 하는 광역단체장이 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민주당의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이라는 잠재적인 또 라이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대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 점이 핵심이거든요. 정청래 대표는 당연히 거부감이 있죠. 그런데 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명도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게 친문이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뭐 우리들이 여의도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청래는 친문과 손잡아서 친명과 한판 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랬다 하면 정청래 대표가 조국에 대한 입지를 줘야 되는데. 그런데 본인이 그거는 바로 본인이 대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물론 부강서갑이 어려워요. 전재수 의원이 3선했는데 정말 열심히 2번이나 떨어지고 맞습니다. 이 털을 닦아서 된 거지 다른 후보가 나왔을 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공천을 받는다면 조국 대표는 가능성이 있겠죠. 있는데 공천이 쉽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공천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조국 혁신당한테 그 지역을 물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부산에 갖고 있는 의석인데 그걸 조국 혁신당으로 간판으로 내보내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합당을 해요. 합당 안 하고는 그 방법이 없는 거고 또 하나 지금 이 재보궐선거가 주목되는 게 한동훈이죠. 네.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지금 이번에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해서 지금 감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장동혁 입장에서는 한동훈 제외시키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걸 과연 뚫고 한동훈이 그러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준석 끌어내리듯이 한동훈 끌어내리고 본인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과 진상조사가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설사 한동훈의 부인이 그걸 했다고 하더라도 한동훈을 징계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일종의 연좌제 아닙니까? 나는 내 부인이 내 마누라가 뭘 했는지 난 몰랐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타격을 주려고 하겠죠.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자기 마누라 보호한 거 윤석열과 똑같다. 뭐 그런 식의 정치적인 그걸 하나의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동훈이 그러면 만약에 출마했을 경우에 아마 제 생각에는 만약에 예를 들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좋다. 한동훈을 카드 쓴다. 그러면 요구할 자리는 저는 개항 나가라. 그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러니까 개항 가서 이기면 좋고 지면 그럼 한동훈 네가 잘못한 거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고 뭐 그런 식인데 사실은 개항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민주당 후보로는 김남준 대변인이 논다고 하니까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일종의 복심이 나오는 거니까 한동훈 입장에서 한번 해볼 만한 거죠. 근데 한동훈이 과연 그렇게 결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당에서 그 공천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입니다. 제가 조국 이야기부터 잠깐 언급을 하고 한동훈 이야기하자면은 그 지난 그 호남 그 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또 한 군데에서는 그 조국 혁신당이 졌어요. 근데 이 두 사람들이 다 뭐냐면 민주당 원래 민주당 사람들인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천을 못 받으니까 탈당을 하고 일로 와서 나온 거예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호남에서 자기들은 호남은 띄고 나머지는 연대한다. 이게 지금 당 공식 방침이잖아요. 근데 호남에서 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야. 맞아요. 새로운 뭐 정치 세력이라든지 뭐 전문가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다 민주당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천을 못 받아고 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나온 사람들인데 이 조국 혁신당의 이 이미지와 전혀 맞질 않아요. 혁신하고 전혀 안 말로 국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고 있는 거지. 그게 드러나면은 조국 혁신당 그 공천하면 안 될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이걸 간판 박지원 의원은 합당하라. 합당. 이게 너도 좋고 우리도 좋다. 근데 박지원 의원은 합당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정청래나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간판 박지원 의원은 뭐 자기는 지금 뭐 책임이 없으니까 한 발 앞서 내지르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누가 제일 잘할까요? 조국 대표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자기들 이 후보들 놓은 꾼을 쫙 보니까 옛날에 기억나시나 뭐좀 안철수가 그 국민의당 만들기 전에 그 자기가 이렇게 보궐선거로 무소속으로 됐다가 그 세력화 시켜가지고 민주당하고 합당을 했어요. 근데 본래는 당으로 선거를 치료를 했어요. 근데 후보들을 모집을 다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자꾸 누가 그 신청했냐 하고 그 내세울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보면은 이 제3지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 있어가지고 1, 2당에서 떨쳐놓은 사람, 떨어져 놓은 사람들을 사람들이 좀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격적으로 그때 김한길 대표랑 그 합당을 했는데
조국도 그런 상황에 저는 몰릴 수가 있다. 그 생각 드는데 지금은 될 때 되더라도 합당을 이야기하면 안 되죠. 자기들을 그래서 합당은 없다고 선을 끊잖아요. 지금은 끊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초에 네. 그 합당에 대한 모색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저도 그러고. 그럴 때 조국이 과연 이 둘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에 보면은 좀 민주당의 어려운 지역이 북강서가 부산이잖아요. 그리고 이 의석을 이루면 민주당은 한석 받게 되니까 뭐 거기에서는 또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가 뭐 필요하니까 필요하면 서로 손잡을 수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될 전당대에 나왔어야 된다. 이게 나와서 설사 자기가 김문수, 한동훈, 그 장동혁 이게서 나름대로 이게 이쪽 세력이 반탄 세력들이잖아요. 그 찬탄을 대표해서 지난 대선 경선 때도 갔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설사 안 됐더라도 그 지분을 가지고서 이 국힘에 대한 장동혁 체제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비판을 하면서 보수의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왔어야 된다. 그랬다면은 지금 함부로 못 하거든요. 강력한 비주류가 왜 필요하냐면은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은 늘 주류 비주류 6대4 적어도 7대3은 돼야 된다 하는 게 비주류가 주류를 갖다가 당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거의 없잖아요. 없죠. 저 당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은 누구냐? 한동훈이라는 거야. 근데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 예, 보니까. 여전히 좀 정치 기술자 같은 모습만 보이고 하는데 사람들은 알거든. 이 사람이 나라의 운명을 걸머쥘 정치 지도자냐?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자기 이해관계를 갖다가 계산하고 하는 사람이냐? 예, 그래서 그걸 정치꾼이라고 격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은 뭐 누구 말 맞다나 뭐 우리 존경하는 조갑재 언론인께서는 굉장히 격찬을 하더라고. 그런데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면은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정말 그 계엄을 막고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면 다 모여야 됩니다. 이게서 경중은 있고 서로 우위는 있다 하더라도 안 그래도 지금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힘을 보태서 당을 전면적으로 얻고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 나는 기회가 있다 봐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체제 내에서 아까 말한 대로 뭐 계약 뭐 이렇게 던져주듯이 줄까 그 외에는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강력단체장 후보들도 그 지방선거 이전에 보궐선거 이전에 당을 전면적으로 갈아엎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조금 혁신을 이야기하고 중도 유연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당내 세력들 오세훈, 박영준, 안철수 뭐 그러고 유승민 거기다가 한동훈 요러면 한 5명이 만약에 딱 이렇게 새를 모을 수만 있다면 뭐 제 생각엔 국민의힘에 엄청난 국민께도 많아요. 아까 말한 그렇죠. 초기에서는 30명이 이번에 서명했다잖아. 예.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이준석까지 와서 소위 중도 보수 통합까지 만들어낸다면 자 지방선거에서 말씀하시는데 이준석이 절대 연대 없다 하잖아요. 지금의 당하고는 절대 연대 없죠. 지금 그러니까 바꿔야만 연대하겠다는 지금 뜻이에요. 그렇죠. 지금 연대하면 병신이지. 그 왜? 그러니까 바로 이게 같이 가는 거죠. 보수가 맞습니다. 이게서 갈아엎고 새롭게 나왔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 세력에 이준석도 들어오고 경쟁하는 거죠. 서로. 예. 그래서 그걸 마다하진 않죠. 이준석도. 그렇죠. 근데 그 판을 문제는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장동혁과 그 지도부인데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닌 게 이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기를 기대할 수 있는 선이 지났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뭐 안철수부터 저 누구죠? 한동훈까지 다 연대하고 거기다 이준석까지 자기들이 먼저 해서 정치 압박을 해서 제일 쉬운 길은 뭐겠어요? 탈당하고 창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야 쉽지 않습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 당을 나갔잖아요. 바른당 만들어갖고 보수당, 바른당에 이 흑역사가 있거든. 그래 전부 다 다시 복당해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 그 이후에 보면은 국힘 지도부는 다 복당파들이었어. 그렇죠. 그나마 능력 있는 사람이 나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탈당과 복당의 그 흑역사만 지금 고민할 때가 아니다. 전 그래 보고 오히려 박근혜 탄핵과 지금 윤석열의 탄핵과 내라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때는 아이다고 탈당했는데 지금 가만히 있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 맞습니다. 거기서 이게 약간 뭐 불이 조금 난 거라면 이거는 뭐 막 해일이 일고 천지가 변동을 하고 번개가 치고 완전히 거래된 상황인데 지금 그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재의 지도부를 아까 당헌 당규에 뾰족한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최고위원 몇 명이 나와가지고 이준석 그 대표를 그겠듯이 그렇죠. 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저는 국민들한테 선명한 거는 탈당하고 창당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렵다. 그게 지방선거에서 정말 선거가 그나마 민주주의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은 그걸 선거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만약에 탈당하고 같이 이분들하고 창당해서 후보로 거기서 나왔다. 그럼 이쪽에는 나경원 의원이 후보로 나왔다. 이게 이쪽에 민주당 후보가 나왔다. 그런데 이 둘이 합하면 이긴다. 이 둘 중에서 이길 준 사람 이 사람이다. 이래 되면 그 압박은 무지무지 큰 겁니다. 이게 뭐 하다못해 선거연대라도 자기들은 지금 이준석하고 이 지도부도 이준석하고 나중에 이준석하고 선거연대는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세훈이 암만 계엄과 뭐 탄핵에 대해서 자기들 비판하더라도 무조건 지지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이 용기를 내야 된다. 이 용기를 내는 것이 자기들이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야. 이게. 용기 내야 된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정치인들이 탈당과 이 분당을 두려워하면은 그 정치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나는 TK 지역에 있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정치하려면 그러면 안 돼. 안 좋아하면 안 돼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 대구시장에서는 조금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누가 지금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엄과 탄핵에 책임 없는 분이 없는 분이 지금 상당히 유력하게. 누굴까요? 그 사람이? 조영 부회장님. 조영. 아니 그 지역의 언론인들이 조정식, 박지원, 주호영 시청자 여러분 이 세 부분의 공통점을 잘 알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8월달 드디어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우리 차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정청래 대표가 무조건 논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사람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먼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누가 나오느냐? 저는 김민석 총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정말 아마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 싸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진짜 박빙의 싸움이 될 거라고 그때보다는 친명이 엄청나게 준비하겠죠. 엄청나게 준비하고 개인적인 역량도 상당히 그러니까 정책 테크닉이나 정책 파워나 이런 것도 보면 훨씬 김민석 총리가 훨씬 더 낫죠. 김민석 총리하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좀 같이 비교하는 게 저는 좀 어부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김문성은 그 독재 정권 하에서 그 대학교가 전부 다 학도국다 있을 때 총학생으로 이제 바뀝니다. 민주화에서 그때 초대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그 이정호 아닙니까? 했어요. 이정호가 초대고 그 81학번으로 했고. 그러니까 그가 초대고 이대가요. 이대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그 이정우, 송영길 저쪽 고대에 그 김정춘 이랬고 그 다음에 아마 김민석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어떤 DJ에 받아서 젊은 나이에 보궐선거에 투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뭐 이른바 동계동의 황태자, DJ 황태자 소리 들으면서 성장을 했다가 이 정몽준 그렇죠. 노무현 단일할 때 본인은 단일화를 위해서 정치에 간다. 마중물 역할을 간다고 했지만 김민세가 됐잖아요. 민세가 됐죠. 그리고 18년간 정말 그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다시 국회에 복귀했고 놀라운 거는 지난번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연임할 때 그때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당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고 뭐 지지 기반이라는 게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놓고 차 안에서 성룡차 안에서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왜 이래 안 나오냐고. 아니 근데 물론 이제 그래갖고 그 뒤에 다른 후보들도 다 태우긴 태웠는데 사실은 그 한 퍼포먼스가 왜 했는지를 김민석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서 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되고 4, 5위에서 수석 최고위원이 됐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 소위 말하는 내란 극복을 하는 데 있어서 선봉장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누굽니까? 지금 현재 국힘에서도 야권에서도 일머리 대통령으로는 인정을 해요. 일하나 어쨌든 간에 너무 24시간 그 생각만 하니까. 그래서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도 딱 볼 때 이 사람이 어떤 정도의 능력과 역할을 하냐 이게 최우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김민석 총리야말로 일머리가 있고 뭔가 네트워크가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못 갖고 있는 걸 갖다가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처음 당직을 뭘 주냐면은 집권 플랜 본부장을 줬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의 정권 교체를 집권 플랜을 할 최고 참모장을 주고. 그렇죠. 지금 그 집권 플랜 본부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동안 함께했던 이 자기 측근이 됐던 뭐 이렇게 친명 뭐 찐명 뭐 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총리를 시켰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 그런데 지금 김민석 총리는 뭐 안간에는 서울시장의 길, 당대표의 길, 총리직을 안정적으로 계속하는 길 세 가지 길이 있잖아요. 서울시장은 본인이 뭐 여러 번 이렇게 불출마를 하거는 했고 그리고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당대표 선거에서 8월달 이길 수 있는가? 예를 들면은 뭐 대통령 임명권자의 뜻이 달려있다 그러지만 만약에 칠 수밖에 없는 선거다. 지난 박찬대처럼 거기 아까 말한 대로 16점 몇 대 1, 그 20대 1에서 이제 1대 1이 만약에 되면은 이거는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김민석 총리가 만약에 당대표로 놓으면 소위 말해서 김민석 팬덤도 저는 곧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 지난번에 이 조각할 때 김민석 의원을 총리로 지명해서 저는 고기를 좀 갸웃거렸어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오랫동안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사법적으로 처리도 몇 번 당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걸 어쨌든 하여튼 의석으로 해서 밀어붙였는데 문제는 김민석 총리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APEC 성공입니다. 사실은 APEC은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거의 6개월 동안 정부가 올스톱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10월 달에 바로 집권하고 나서 4개월 만에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거든요. 저 옛날 전주 그때 전북에 잼버리 같은 그런 사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벽하게 성공했잖아요. 그걸 김민석 총리가 그 현장에 가서 진두지휘에 거의 살다시피 했거든요. 그런 걸 보니까 정말 인머리는 분명히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어떻게 이 리더십을 발휘하는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 돼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지금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총리가 상당히 그러니까 임명 강행하고 난 뒤에 지금 김민석 총리에 대한 그 뭐랄까 인식과 지금의 인식은 또 다른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나름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상당히 나름대로 스포트를 하면서 두 사람 케미도 좋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내년 만약에 8월 달에 전당대회 나왔을 경우에는 저는 옛날 개딸과 같은 그런 식의 팬덤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1대1 토론이라든지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의 뭐랄까 유권자의 그 마음을 사는 방법 이런 것들은 박찬대 의원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 그렇다고 한다면 전당대회는 설사 1대1로 간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김민석 내에서 할 수 있다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 그건 그런데 그래서 금방 말한 대로 그 총리직을 엑스포를 네. 그렇게 성공적으로 수행한 에이펙을 네. 그 일머리가 네. 있다. 네. 그것 때문에 총리 더 계속한다. 좀 더 해야 어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안정적인 성공을 필요한 거 아니냐 생각도 계속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전당대회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더 계속 가서 안정적인 국정을 가는 게 중요하냐. 그 대통령 선택이죠. 두 가지를 놓고 선택을 할 그러니까 거고. 결국은 이 김민석 총리의 향후 행보는 결국 명심에 달려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자 그런데 네. 본인도 정치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김민석 총리도. 네. 저는 김민석 총리의 꿈도 대권이라고 봐요. 대권이죠. 네, 다음 대통령입니다. 네, 다음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은 이꼴입니다. 네. 어느 대통령보다도 정권 재창출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 위험할 수 있어요. 더 절실하죠. 네, 더 절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라 마라가 아니라 같이 그렇죠. 깊이 있게 토론하고 논의할 겁니다. 네. 거기에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과연 이길 수 있는가 이런 건데 금방 말한 대로 명심이 실렸을 때 이 친명들이 어쨌든 좀 이렇게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 그때 권리당원 6대 4와는 바뀔 거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게 더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정청래 당대표의 조급죠. 조급성. 지금 이게 굉장한 피로감을 갖고 있다. 맞습니다. 이게 당 내에서 국힘 보수 지지자는 빼고 이게 당내의 의원들과 또 권리당원들 지지자들한테 상당한 피로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뭐로 나타난 줄 알아요?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나올 사람들을 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지금. 왜냐면 그 사람들은 어쨌든 정청래가 다음 당대표도 또 연임이 가능성이 있다면은 이번에 놓으면 다음에 또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도 공천권 갖게 돼 있어 최고위원으로 n분의 1은. 그렇죠. 그런데 자기 공천이 가능할 수 근데 그게 불안하면 정청래 사람으로 지금 최고위원 되는 게 불리하죠. 그렇죠. 그닥 그게 현명한 결정 알 수도 있다니까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 힘들다는 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청래 대표도 그 조급성에서 극복돼야 돼요. 그거를 극복되지 않으면 자기 다음 그것도 없다. 당대표 연임도. 그래서 어쨌든 김민석 총리가 지금 그 다음 행보가 이거는 서울시장 같으면은 그걸 해야 되겠죠. 이미 그거로 치자면은 당대표 놓은다면은 그거는 다른 당내니까 언제 그만둬야 되고 이런 건 없잖아요. 아마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그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속에서 여권 내 권력투쟁은 저는 일단락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그게 또 새로운 어떤 그걸 형성하게 되겠죠. 이게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을 통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분들 그리고 이 전당대회를 센 부분들이 아마 여권의 어떤 정권 재창출에 이 많은 하나의 이 구성원들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내년 1년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지금 내란 재판 일단 내년 1월쯤에 나오는 이 내란 1심
1심의 결과가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희대 대법원이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엄청난 사건에 있어서 윤석열을 석방시킨다든지 그리고 지금 한덕수로 무죄를 준다든지 저는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심 결과가 아마 제 생각에서는 아마 내년 1월 달에 1심은 윤석열도 지금 한 1심은 놓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2월 달이 지기현 판사가 지금 그만두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인사교체 그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서 하여튼 내년 1, 2월 되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란과 관련된 1심 주요한 결과들은 다 나온다. 이걸 토대로 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금 나갈 것이고 또 하나는 제2차 종합특검 제가 제2차 종합특검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아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진짜 내란 부분을 근데 문제는 이게 점점 질질 끌고 제2의 적폐청산처럼 늘어져 버리면 이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빨리 제 생각에는 아마 내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들어가기 전에 끝을 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고비는 결국은 지방선거죠. 지방선거에서 다른 성적 다 좋아도 서울하고 경기를 만약에 빼앗긴다 이럴 경우에는 상당한 아마 정치적 데미지를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향후 주목해서 봐야 될 하나의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입법 권력과 지금 행정 권력을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방선거는 이제 지방 권력, 지방 권력은 지금 국힘 쪽에서 장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아마 내란 세력으로부터 탈환하려고 하겠죠. 근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먼저 보수에서 이 내란 세력과 선을 끊고 새롭게 출발을 해 나간다면은 또 다른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나는 그게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한 정부의 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내란 종식 부분에서는 정말 헌법과 법률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 헌장 정말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하자라는 것이 시민운동 국민운동으로 벌어져 가지고 합의를 하는 저는 어떻게 보면 표결로서 계엄 해제를 했지만 국민들이 막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과 국회가 함께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요즘 보면 국회에도 시민의회를 해가지고 그런 움직임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정표를 아마 시민운동가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만들어내는 것도 본인이 이후에 국정운영에 큰 동력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들면서 선거는 좀 민주주의 선거가 맛부터 볼만해야 그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시스템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 하려면 그냥 아까 말한 대로 보수가 변해야 되고 변하지 않으면 그냥 민주당 압승으로 가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쟁 같아요. 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과 선거는 구도대로 또 흐름대로 나가더라도 경제는 다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벌써 이제 청구서가 날라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간세 협상에 대한 그리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렇고 지금 환율 이런 1,470인가요? 이렇게 돼서 물가가 엄청나게 뛰고 있고 제가 들어보면은 택시들이 막 서 있어요. 이게 그래서 민생 경제가 지금 이제 이 계엄 1년간에 더 축은 안 썼지만 다시 되살아나지도 못했다는 사실.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1%대 예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머리 대통령으로 되려면 바로 이거다. 먹고 사는 문제, 본인이 먹살이점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 경제를, 민생 경제를 갖다가 이렇게 되살려주는 그런 일년이 돼야만이 본인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나.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장시간 우리 좀 필요하시겠는데 대담을 이어갔습니다. 12월 3일 그 개헌 1주년이 지났는데 이 다음 1주년은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조정식, 박지원